제4장 경고. 이틀 뒤 후유코와 함께 사카가미 유타카를 만나러 갔다. 택시를 타고 시모우치 아이에 있는 그의 연습실로 가는 길에 다케모토 마사히코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케모토 유키히로의 동생을 누군가 조사했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 후유코는 팔짱을 끼고 가볍게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 누구 아닐까? 뭐 때문에? 그야 모르지. 말하면서 두 손 들었다는 포즈를 취했다. 모른다는 말이 아예 말버릇이 되어버렸다. 결국 이 문제는 보류해두기로 했다. 이것저것 보류된 채 의문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하튼 오늘은 배우인 사카가미 유타카를 만나는 게 우선이었다. 연극을 거의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후유코의 말에 의하면 사카가미 유타카라는 인물은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신인이라고 한다. 중세 유럽의 의상을 입으면 꽤 괜찮아 보이나 봐. 노래도 제법 해서 기대주라고 하더라고. 이게 사카가미에 대한 후유코의 평이었다. 작년 사고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말했어? 내가 물었다. 응, 귀찮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 그러더라. 그런 사람들은 매스컴에 약하잖아. 역시. 나는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는 3층짜리 건물 앞에서 멈추었고 우리는 곧바로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자마자 소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로비가 나타났다. 여기서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후유코는 복도를 걸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벽에 포스터 몇 장이 붙어 있었다. 연극 홍보 포스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는 미술 전시회 포스터도 섞여 있었다. 극단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대여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 포스터 앞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 안에 팸플릿이 들어있었다.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라고 적혀있다. 사카가미 유타카가 소속된 극단 것을 한 장 꺼내 접어서 핸드백에 넣었다. 잠시 후 후유코가 젊은 남자를 데려왔다. 사카가미 씨야. 후유코가 소개해 주었다. 사카가미 유타카는 검은색 탱크톱에 검은색 피트니스 팬츠를 입고 있었다. 드러난 몸의 근육은 매우 단단해 보였고 피부도 적당히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훤칠하고 여성스러운 편이었다. 우리는 명함을 교환한 후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이제까지 배우 명함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극단 사카가미 유타카라고 적혀 있을 뿐 별로 특별할 건 없었다. 그러고 보니 내 명함이라는 것도 이름만 떡하니 적어놓은 게 다였다. 본명이세요? 내가 물었다. 네. 목소리는 덩치에 비해 너무 작았다. 표정을 보니 왠지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후유코에게 눈짓을 보내 용건을 꺼내기로 했다. 실은 지난해 바다에서 당하신 사고에 대해서 여쭈려고 찾아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타월로 이마를 닦았다. 하지만 이마에는 땀이 거의 없었다.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요트 여행에 참가하시게 됐나요? 어떻게? 그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나 보다. 참가하게 된 동기 말입니다. 아, 그가 위아래 입술을 축이는 게 보였다. 이시쿠라 강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주 그곳을 이용해서 이시쿠라 씨와 친해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타월로 이마를 닦았다. 내가 너무 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마에는 여전히 땀이 없었다. 다른 분들과는 어떠셨어요? 야마모리 사장님과도 알고 지내셨나요? 가끔 얼굴을 보는 정도라 알고 지낸다고 하기에는... 그럼 작년 여행 때 처음 만난 분들이 대부분이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사카가미 유타카의 목소리는 작을 뿐만이 아니라 억양이 전혀 없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처럼 판단이 서질 않았다. 무인도까지 헤엄쳐 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두 그 섬에 도착했나요? 그랬죠. 그런데 도착 못한 한 분이 돌아가셨죠. 다케모토 씨라고.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타월을 얼굴에 대고 있어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왜 그분만 파도에 휩쓸렸을까요? 조용히 물어봤다. 글쎄요, 저는 잘... 그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독백하듯이 말했다. 그 사람 수영이 서툴러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수영이 서툴러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놀라서 다시 물었다. 아니, 내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 그는 불안하게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이상했다. 다케모토 마사이코의 말에 따르면 유키히로는 수영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수영이 서툴다고 말했다니. 그렇다면 사카가미 유타카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의 표정을 살펴보니 금방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질문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사카가미 씨는 돌아가신 다케모토 씨와 친분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여행에서 처음 만나신 겁니까? 네. 조금 전 사카가미 씨가 여행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여쭤봤는데요. 다케모토 씨는 어떻게 참가하셨는지 아세요? 회원도 종업원도 아니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어느 분과 친분이 있었는지는 아시겠죠? 사카가미 유타카는 입을 다물었다. 나 역시 그의 입술만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수십 초가 지난 후 마침내 그의 입술이 떨리며 움직였다. 왜 저한테 그런 걸 묻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네?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야마모리 사장한테 묻는 게 낫죠. 목소리가 조금 잠기긴 했지만 어조는 강했다. 사카가미 씨한테 여쭈면 안 되는 겁니까? 그는 뭔가 이야기하려다 그 말을 삼켜버렸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또 질문을 바꾸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만 가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와즈라는 사람도 함께 갔죠.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그는 나와 후유코의 얼굴을 번갈아 본 후 조그맣게 끄덕였다. 니자토 미유키라는 여성 카메라맨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왜요? 살해됐습니다. 그의 동작이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순간 정지됐다. 하지만 곧 그대로 일어나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일과 제가 무슨 상관이죠? 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조사하는 거죠? 가와즈 마사유키는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말했다. 제 애인이었습니다. 더 이야기하자면 범인은 요트 여행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긴 침묵. 그동안 나와 사카가미 유타카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선을 피한 것은 그였다. 연습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는 걷기 시작했다. 그의 등에 대고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눈으로만 그의 모습을 쫓았다. 왜 그런 말을 했어?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후유코가 내게 물었다. 그런 말이라니? 범인은 여행에 참가한 사람들을 노린다는 말. 아, 그거.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혀를 살짝 내밀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
이번에는 후유코가 웃었다. 그럼 근거는 없는 거야? 이론적인 근거야 그렇지. 하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믿어. 즉각? 그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지. 듣고 싶어. 좁은 차 안에서 후유코는 다리를 바꾸어 꼬며 내게 몸을 기댔다. 단순해. 지금까지의 정보를 정리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 작년에 일어난 보트 사고 말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다른 일을 숨기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고. 안타깝게도 그래. 하지만 그게 도난당한 가와지의 자료 속에 있었던 건 분명해. 그 자료를 손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 중 하나가 니사토 미유키. 그런데 살해됐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당했을 가능성이 커. 그럼 비밀을 지키려는 쪽이 여행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 내 말을 들은 후유코는 입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사는 어렵겠네. 관계자들이 전부 입을 다물 테니까 말이야. 당연히 그렇겠지. 사실 오늘의 사카가미 유타카만 봐도 그랬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남은 건 야마모리 사장하고 아는 사람밖에 없는데. 고지곳대로 부딪히면 소용없어. 단정할 순 없지만 관계자가 모두 입을 다물기로 했다면 그걸 지시한 사람은 야마모리 사장일 거야. 무슨 수가 있어? 그럼. 팔짱을 낀 채 빙긋이 웃었다. 아주 없는 것도 아니야. 어쩔 셈이야? 간단해. 야마모리 사장이 모두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다 해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그럴 가능성이 커. 그 인물을 노리는 거야. 일요일, 나는 도쿄의 한 교회 앞에 와 있었다. 교회는 한적한 주택가 한가운데 있고 옅은 갈색의 벽돌담이 둘러져 있었다. 비탈길에 접해 있어서 2층에 입구가 있고 거기까지는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야만 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도로를 달려온 차 몇 대가 그곳으로 들어갔다. 나는 비탈길을 끼고 교회 반대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척하며 건너편을 살폈다. 정확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를 보고 있었다. 야마모리 유미, 시각장애를 지닌 소녀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금세 깨달았다. 그 소녀는 매일 특수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운전사가 딸린 흰색 벤츠로 오갔기 때문에 등하굣길에 말을 거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 그 학교 학생들에게 물어 알아낸 바로는 학교 말고 밖에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2번, 바이올린 레슨과 일요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물론 이때에도 운전사가 동행한다. 결국 교회에서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운전사는 유미를 교회 안까지 데려간 후 차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흰색 벤츠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러고 있으니 버스 정류장이라는 게 꽤 편리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혼자 멍하니 앉아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버스 운전사뿐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흰색 벤츠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렇게 앉아 버스 대여섯 대를 보낸 직후였다. 벤츠가 빨려들 듯 교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비탈길을 가로질러 교회 앞으로 갔다. 근처 건물에 숨어서 기다리자 이윽고 여자아이 2명이 조심스럽게 주차장에서 걸어왔다. 한 명은 유미, 다른 한 명은 동갑내기처럼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마 유미의 친구일 것이다. 나는 숨어있던 건물에서 나와
젠걸음으로 두 소녀에게 다가갔다. 둘은 처음에는 내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 곧 유미의 친구가 먼저 나를 보고 의아하다는 시선을 보내며 걸음을 멈췄다. 당연히 유미도 그 자리에 섰다. 왜 그래? 유미가 친구에게 물었다. 안녕. 두 소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대답한 것은 친구였다. 유미는 불안한지 초점 없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야마모리 유미? 나는 유미가 거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소 지었다. 물론 유미의 굳은 표정은 좀처럼 풀릴 줄 몰랐다. S, 누구야? 유미가 물었다. S? 친구 이름인가 보다. 명함을 꺼내 S라고 불린 친구에게 건넸다. 읽어줄래? 소녀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 이름을 읽었다. 유미의 표정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얼마 전 스포츠센터에서 만났던. 그래 맞아. 기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반갑게 대답했다. 생각보다 총명한 아이인 것 같다. 내가 유미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친구는 조금 안심하는 듯 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꺼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지금 괜찮겠어? 네? 하지만 10분이면 되는데. 아니 5분이면 돼. 유미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래도 친구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다. 나는 S 쪽으로 돌아섰다. 이야기가 끝나면 내가 예배당까지 데려다 줄게. 하지만 S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있을 테니까 괜찮아. 하지만 소녀들은 둘 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리라.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을 뗐다. 그러니까 작년 바다에서 당했던 사고와 관련된 거야. 유미도 그때 사고를 당했지. 작년? 유미가 긴장하는 게 보였다. 뺨이 약간 붉어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귀까지 새빨개졌다. S, 유미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친구를 불렀다. 가자, 늦겠다. 유미양, 그 애의 가느다란 팔을 잡았다. 놓으세요. 말투는 냉랭했지만 왠지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네 도움이 필요해.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른 일이 있었지. 그걸 말해주면 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를 리가 없어. 너도 같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야. 가와즈라는 사람과 니자토라는 사람이 살해됐어. 과감히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 유미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알고 있겠지? 유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었다. 잊었을지도 모르지. 둘 모두 작년에 네 가족과 함께 요트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이야. 뭐라고요? 하듯 유미의 입이 벌어졌다. 하지만 목소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때 일어난 사고에 뭔가 비밀이 있고 그게 원인이 돼서 두 사람이나 죽었어.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내야만 해. 유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얼굴을 들여다봤다. 유미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할 텐데도 시선을 느꼈는지 얼굴을 돌려버렸다. 저는 정신을 잃어서 기억하는 게 거의 없어요. 자기 몸만큼이나 가는 목소리였다. 기억하는 것만 이야기해주면 돼.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슬픈 눈으로 두세 번 고개를 흔들었을 뿐이다. 유미양, 안 되겠어요. 유미는 뒷걸음질 치며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찾듯 손짓을 했다. S가 유미의 손을 잡았다. S, 나를 빨리 교회에 데려다줘. S는 울상이 되어 유미와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S, 빨리. 응, S는 나를 신경 쓰면서도 그 애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기다려. 나는 밑에서 외쳤다.
순간 S가 멈칫했다. 계속 가. 곧이어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S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더니 살짝 인사를 건네고는 유미를 계단 위로 데려갔다. 더 이상 두 소녀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날 밤 후유코가 찾아왔다.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래, 역시 실패했구나. 캔맥주를 따면서 후유코가 맥 풀린 표정으로 말했다. 예상보다 저게 보호막이 단단하군. 야마모리 사장이 딸에게까지 입막음을 지시했다니. 응, 하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았어. 그렇게 말하며 훈제 연어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거절당하긴 했지만 걔 표정에 분명히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 입막음을 했다면 그런 얼굴은 하지 않았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아이가 스스로 입을 다물기로 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나는 잘 판단이 서질 않네. 후유코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그 사고 때 일어난 다른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몸이 불편한 그런 애까지 비밀로 해야만 하는 게. 내 생각엔 그 애가 가족을 감싸려는 것 같아. 감싼다고? 그래, 아버지인지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말하면 가족이 불리해진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야 하나? 요컨대 후유코는 맥주를 마시기 위해 말을 멈췄다 계속했다. 그 애의 가족이 뭔가 안 좋은 일을 저질렀군. 그 애의 가족만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살아남은 사람 모두지. 가와즈 마사유키나 니자토 미유키도 포함해서 말이야. 그날 밤은 왠지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다. 물에 탄 위스키를 몇 잔 마신 후 침대에 들어가자 이윽고 졸음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이따금 눈이 떠졌다. 그리고 눈을 뜨기 직전에는 반드시 악몽을 꿨다. 그런 식으로 몇 번 악몽을 꾸고 눈을 뜨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산란했다. 침대 옆에 놓인 자명종을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다 베개를 껴안고 다시 한번 잠을 청했다. 그런데 그때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뭔가가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였다.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베개를 안은 채 한동안 그러고 있었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괜한 착각이었구나 하는 순간 쨍그랑 하는 금소금이 들렸다. 귀에 익숙한 풍경 소리였다. 뭐야, 바람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더 크게 떴다. 동시에 심장도 더 크게 쿵쾅거렸다. 문단속을 단단히 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다. 누군가 들어왔다. 공포가 엄습했다. 베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겨드랑이 밑에 땀이 찼다.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또다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금소금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둔탁한 소리 같기도 하다. 내 담력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미끄러지듯 침대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문으로 다가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3cm 정도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거실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TV 위에 놓인 비디오의 녹색 디지털 글씨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소리도 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실내에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풍경도 멈춘 그대로였다. 나는 과감하게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낯익은 공간이 평소 모습 그대로 거기 있을 뿐이었다. 심장박동이 조금 느려졌다.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일어나 벽에 있는 스위치를 찾아 켰다. 낮은 조명이
방 안 전체를 밝혔다.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점도 없었다. 자기 전에 마셨던 위스키 잔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기분 탓인가? 안도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었다. 피곤해서 그래.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이번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내 청각을 끌어당겼다. 그 소리는 다른 방, 서재에서 들려왔다. 낯익은 소리였다. 전원이 켜진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상하네. 일을 마친 후 분명히 전원을 껐다. 다시 켠 기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다. 당연히 그 방의 불도 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창가에 놓인 컴퓨터만이 환한 빛을 내고 있었다. 역시 전원이 켜진 상태였다. 내 몸속에서 꿈틀대고 있던 공포가 되살아났다. 심장 박동이 다시 빨라졌다. 불안감에 휩싸인 채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에 적혀있는 글자를 본 순간 더 이상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다. 손을 떼지 않으면 죽는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내뱉었다. 역시 침입자가 있었다. 나에게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온 것이다. 손을 떼지 않으면 죽는다고? 누가 이런 협박을 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자는 내 행동을 알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 방법은 서툴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실체에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창문 커튼을 열었다. 방 안과는 대조적으로 밖은 의외로 밝았다. 컴퍼스로 그려놓은 것 같은 둥근 달이 구름 속에 두둥실 떠 있었다. 이제 와서 손을 뗄 순 없지. 달을 보며 중얼거렸다. 유미와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3일이 지난 뒤 나는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를 찾아갔다. 아주 맑은 목요일이라 자외선 차단 파운데이션을 평소보다 두껍게 바르고 집을 나섰다. 야마모리 다쿠야는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용건도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뜻인지도 모른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2층 사무실로 올라가 하루무라 시즈코에게 말을 걸었다. 그 여자는 오늘도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사장님과 만나기로 하셨나요? 사내 전화를 들려고 하기에 손을 내밀어 멈추게 했다. 그렇긴 한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이시쿠라라는 강사님을 소개받았는데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요. 이시쿠라 씨를요? 그녀의 시선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지금 바로요? 가능하다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즈코는 수화기를 들고 3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상대가 나오자 이시쿠라를 호출해 내 청을 전했다. 지금 마침 시간이 비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헬스장으로 가면 되겠죠? 네, 저기 안내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시즈코에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헬스장으로 가자 이시쿠라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2~3명이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정도였다. 굵은 막대 같은 이시쿠라의 팔이 수십 킬로그램은 될 법한 바벨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을 보면서 다가가자 그도 나를 알아보고 싱긋 웃었다. 자신감으로 가득한 웃음이지만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미인 작가를 가까이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떨어지는 구슬땀을 스포츠 타월로 닦으며 그는 무엇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농담을 던졌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든 물어보세요. 힘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요. 어디선가 의자 2개를 가져온 다음 오렌지 주스 캔을 내밀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을 법한 인상이다. 실은 지난해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건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가 캔을 따서 내밀었다. 우선 한 모금 마셨다. 이시쿠라 씨도 사고를 당하셨죠? 그랬죠. 정말 엄청난 일을 당했죠. 여름 한철 내내 해야 할 수영을 그때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돌아가신 건 한 분이셨죠? 네, 남자였죠. 다케모토 씨였나?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고 이시쿠라는 벌컥벌컥 목 올대를 울리며 주스를 마셨다. 그분은 미처 대피를 못하셨나요? 아닙니다. 파도가 삼켜버렸죠. 호쿠사이가 그린 카나가와의 파도 같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이렇게 확 덮쳤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파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표현했다. 그분이 없어진 걸 언제 하셨습니까? 그건... 이시쿠라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무인도에 도착하고 나서였죠. 헤엄을 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살필 여유가 없었거든요. 무인도에 도착하시고 나서야 한 사람이 빠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구하러 갈 수는 없었나요? 내 질문에 이시쿠라는 순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고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다시 입을 열었다. 성공률이 아주 낮다고 판단했고 잠시 말을 끊었다고 계속했다. 그 사람을 구하러 다시 바다에 뛰어들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주스로 목을 축였다. 어쨌든 성공률이 아주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하면 내 생명도 잃게 될 테고 우리로선 그런 도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누군가 시도하려고 했다 해도 말렸을 겁니다. 그랬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무인도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질문을 바꾸기로 했다.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두커니 기다리기만 했죠. 혼자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군요. 반드시 구조대가 올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랬군요. 더 이상 물어봐야 새로운 정보를 얻을 것 같지도 않았다. 감사합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말을 건넸다. 운동 중이셨죠? 계속하세요. 운동이요? 그는 되물은 후 머리를 긁적였다. 벤치프레스 말입니까? 그냥 심심해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굉장하시던데요. 이건 솔직한 감상이었다.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다. 이시쿠라는 흐뭇했는지 눈꼬리가 내려갔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니 감격스럽군요. 하지만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 누워보세요. 너무 열심히 권해 내친 김에 조금만 해보기로 했다. 오늘은 편안한 바지 차림이라 움직이긴 편했다. 벤치에 눕자 그가 위에서 바벨을 건넸다. 무게를 조절했는지 양 옆에는 얄팍한 원반이 한 장씩 끼워져 있었다. 어때요? 그가 얼굴 위에서 물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2-3번 정도 들었다 놨는데 별로 부담은 되지 않았다. 그럼 조금만 더 무겁게 해보죠. 그렇게 말하고 이시쿠라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나는 몇 번 더 바벨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테니스부에서 활동하던 학창시절에는 체력에 꽤 자신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 낑낑대며 온 힘을 내는 것이 아주 오랜만이었다. 이 기회에 나도 스포츠 클럽에나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시쿠라가 돌아오는 기척이 났다.
이시쿠라 씨, 이제 됐어요.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찌 된 일인가 싶어 다시 한번 말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새하얘졌다. 젖은 타월이 얼굴을 덮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2, 3초쯤 걸렸다.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 갑자기 팔에 무게감이 실렸다. 누군가가 바벨을 위에서 내리누르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바벨이 목을 파고 들어왔다.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팔에 온 힘을 싣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 발로 뭔가를 할 여유도 없었다. 팔이 저리면서 바벨을 쥐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졌다. 숨쉬기도 힘들어졌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맥을 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바벨의 중량감이 사라졌다. 목구멍을 파고들던 압박감도 사라졌다. 동시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바벨을 잡은 채 숨을 가다듬었다. 헉헉, 폐에서 목을 통해 쇳소리가 나왔다. 문득 바벨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바벨이 내 손을 떠나 어딘가로 옮겨진 듯 했다. 여전히 저린 팔을 움직여 얼굴을 덮고 있던 타월을 치웠다. 눈앞에 어디선가 본 얼굴이 나타났다. 이런 상냥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야마무리 다쿠야였다. 꽤 열심히신 것 같은데 무리는 금물입니다. 야마무리 사장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땀을 흠뻑 흘리고 있었다. 머리에 피가 물려 귓불까지 뜨거웠다. 하루무라에게 물었더니 이리로 오셨다고 해서 뵈러 왔습니다. 야마무리 사장님, 저기 방금 여기에 누가 있지 않았나요? 누구라니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예. 목을 만져봤다. 바벨로 내리눌린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 것일까? 설마. 그러는 동안 이시쿠라가 돌아왔다. 두 손에는 바벨에 끼울 원반이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시쿠라는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야? 손님을 혼자 남겨놓고 어딜 갔다 온 거야? 야마모리 사장이 한마디 했다. 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기 이시쿠라 씨, 저는 이제 됐어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역시 힘이 드네요. 그래요? 유감이네요. 스스로의 능력을 알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파악했으니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미련이 남았는지 그가 바벨을 쳐다봤다. 그럼 갈까요? 야마모리 사장의 말을 듣고 일어섰다.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무실로 가니 야마모리 부인이 사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야마모리 사장이 입을 뗀 뒤에야 부인은 우리를 발견한 듯 했다.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손님이 있는 것 같네요. 부인이 우리 쪽을 보기에 인사를 건넸지만 역시 무시당하고 말았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 유미는 같이 안 왔어? 오늘은 차 모임에 갔어요. 그렇군. 그럼 1시간 뒤에 보지. 이리로 오시죠. 야마모리 사장이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다시 한번 부인에게 인사를 한 후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찌르는 것 같은 그녀의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느낌이었다. 사장실에 들어오자 그가 내게 자리를 권했다. 내가 앉는 것과 거의 동시에 비서가 방을 나갔다. 아마도 마실 걸 준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당신 소설을 읽어봤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재미있던데요. 복수라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특이하게 범인한테 의욕이 없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럴듯한 논리를 늘어놓으면서 복수하는 소설은 재미없거든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러세요? 하고 애매하게 대꾸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만도 있습니다. 가장 불만스러운 건 복잡한 트릭을 범인의 유서로 밝힌 점입니다. 필요도 없는데 범인이 멋대로 고백을 하는 건 좀 그렇더군요.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재능이 없어서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칠의 말을 무마하려 할 때 비서가 아이스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나는 빨대의 종이 포장을 뜯으며 바벨에 대해 생각했다. 물론 내 목을 내리누르던 그 바벨에 대해서. 누군가 내 얼굴에 젖은 타월을 덮고 바벨을 위에서 눌렀다. 누굴까? 내 앞에 있는 야마모리 사장일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범인은 나를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게 분명하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큰 소동이 일어나고 곧장 범인이 밝혀지게 될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건 경고다. 어젯밤 내 방에 숨어 들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 경고를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손을 떼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센터에 있다. 아이스 커피 맛은 어떠신지 갑자기 질문을 받아 깜짝 놀랐다. 생각에 잠겨 커피잔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작가 선생께서 오늘 왜 오셨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만 아이스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데 그가 말했다. 1년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묻고 싶으신 거죠? 그 질문을 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죠. 가네이 군과 사카가미 씨, 그리고 우리 딸도 찾아가셨더군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더군요. 야마무리 사장은 소리 없이 미소만 지었다. 왜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시죠? 그거야. 나는 그의 단정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진실이 아니지 않나요? 그가 무슨 재미난 이야기라도 들은 것처럼 얼굴을 활짝 폈다. 그러고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왜 그 사고에 매달리시는 겁니까? 당신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한테도 지나간 일인데요. 잊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들춰내서 따질 일도 아니죠. 하지만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가와즈와 니자토 씨 말입니다. 그리고 가와즈 씨는 제 애인이었어요. 가만히 고개를 흔들던 그는 잠시 후 이거 난처하군요. 하고는 담배를 깊이 빨았다. 어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형사가요? 사장님을 보러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와즈 씨와 니자토 씨가 공통으로 관련된 게 작년 어떤 잡지에 연재한 기획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뭔가 짚이는 게 있냐고. 없다고 말씀하셨겠죠. 당연하죠. 그가 딱 잘라 말했다. 왜냐면 실제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는 사고를 당했고 불행하게도 한 명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뿐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하시겠다니 곤혹스럽군요. 낮게 울리는 저음으로 말하는 야마모리 사장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믿지 못하시겠다니 곤혹스럽군요. 다시 한번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단순한 해난사고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말하려고 애썼다. 부탁드릴게요. 따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유미를? 그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다. 딸한테 무슨 용건이? 한 번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저번에는 도망쳐 버렸지만요. 몇 번을 물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하튼 따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 걱정하실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그건 곤란합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나를 거부하고 있었다. 딸은 그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 일을 빨리 잊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당시 유미는 거의 정신을 잃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도 못합니다. 혹 기억하는 게 있다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정도일 겁니다. 결국 만나게 해주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내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잠자코 있자 만족한 것 같았다. 이제 아셨겠죠? 어쩔 수 없죠. 그럼 됐군요. 대신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라는 뜻으로 그가 왼손을 내밀었다. 우선 다케모토 유키히로 씨에 대한 겁니다. 그분은 어떤 관계로 여행에 참가하게 된 거죠? 회원도 종업원도 아니던데요. 모두 그를 모른다고 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야마모리 사장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그러나 손님 자격으로 자주 오셨죠. 특히 실내 수영장에요. 사실 저도 수영장에 자주 가는 편이라 어느새 친해졌죠. 그래서 요트 여행에 초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야마모리 사장이 예전에 수영선수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동시에 다케모토 유키히로 씨가 수영을 특히 잘했다는 사실도. 그럼 사장님 소개로 참가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완전히 믿진 않았다. 그의 말에 모순점은 없었다. 하지만 그와 다케모토의 관계를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다케모토 씨 말고도 또 다른 외부인이 있던데요. 후르사와 야스코 씨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랬습니다. 이분도 사장님과 관계 있는 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마모리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컸다. 마찬가지로 수영장에서 늘 보던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사고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없었나요? 네, 아무래도 꺼려졌겠죠. 후르사와 야스코 씨가 이사했다는 건 아세요? 이사요? 아니요, 그랬습니까? 그가 가벼운 헛기침을 했다. 흥미가 없다는 걸 태도로 드러낸 것이다. 자, 그럼 내 질문이 끊기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손목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다 끝났죠. 죄송하지만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주세요. 다만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든 물러나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밝게 이야기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내 귀에는 아주 음산하게 들렸다. 사무실 문까지 비서가 배웅을 해주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필시 무라야마 노리코일 것이다. 역시 작년 여행에 함께 갔던 인물이다. 당신 말씀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헤어질 때 슬쩍 물어봤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은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비서의 임무라서. 예쁜 목소리였다. 무대에라도 선 것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유감이네요. 그녀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책 읽어봤습니다. 아주 재미있더군요. 선생님이라는 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글을 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걸 찾아다니는 건 그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그녀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다시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섰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터라 사라지는 여자의 멋진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후유코의 집을 찾았다. 후유코의 본가는 요코즈카에 있는데 혼자 이케부쿠로에 방을 빌려 살고 있다. 당했다고? 테이블 위에 피자를 올려놓으며 후유코가 놀라 물었다. 벤치 프레스를 할 때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당하긴 했는데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마 경고일 거야. 손톱을 깎은 다음 줄로 다듬으면서 말했다. 경고라고? 응,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은 말이야. 어젯밤에도 비슷한 경고를 받았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는 어제 일어났던 워드 프로세서 경고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후유코는 무서운 걸 보기라도 한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한번 가로저었다. 누가 그런 짓을? 대강 짚히는 구석은 있어. 나는 피자에 타바스코를 뿌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편의점 냉동 코너에서 산 것이지만 맛은 기가 막혔다.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야. 그들은 모두 그날 일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귀찮고 시끄러운 존재겠지.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는지 궁금하네. 후유코도 피자에 손을 댔다. 나는 물을 탄 위스키를 한 잔 더 만들었다. 대충 추리는 끝났어. 아마 다케모토 씨의 죽음하고 관련이 있을 거야. 그 추리라는 거 한번 들어보자.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야. 직접적인 증언을 얻지 않고서는. 하지만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잖아. 교활한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 순수한 마음에 호소하는 수밖에. 그렇다면 또 유미를 만나서 이야기해보겠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단서가 필요해. 지금 이대로라면 아무리 많이 만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상당히 의지가 강한 여자애야. 단서라. 어려운 일이네 하며 후유코가 두 번째 피자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전화기는 내 옆에 있었다. 일 때문에 온 전화일 거야. 틀림없어. 그렇게 말하며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카가미라고 합니다만. 사카가미 씨? 사카가미 유타카 씨라고요? 내 말에 후유코가 입으로 가져가던 피자를 그릇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렇습니다. 저기 하기오 씨입니까? 아니요. 저는 지난번 하기오와 함께 만났던 사람입니다. 아, 추리 작가라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는 송화구를 손으로 맞고 후유코에게 건넸다. 네, 하기오인데요. 후유코는 약간 딱딱한 말투로 전화를 받았다. 예, 예? 대화요? 그건 어떤... 네, 그래요? 이번에는 그녀가 송화구를 맞고 나를 봤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만나자는데 아무 때나 괜찮아? 좋아. 후유코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니? 무슨 일일까? 지난번 만났을 때는 지극히 애매한 대답만 했었다. 그때 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다는 걸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그렇게 말하고 후유코는 전화를 끊었다. 왠지 그녀의 뺨이 발갛게 상기된 것처럼 보였다. 만날 장소하고 시간은 정했어? 내가 물었다. 스케줄을 확인한 다음 내일 밤 다시 전화하겠대. 그래?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었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게 뭘까? 내 물음에 후유코는 고개를 흔들었다. 만나서 이야기하겠대. 그 해난 사고에 대한 것일지도 모르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다면 그것밖에 없다. 만약 그렇다면 왜 말을 하기로 했을까? 전에는 그렇게 거절해놓고. 글쎄, 후유코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말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보지. 그럴지도 모르지. 나는 식어버린 피자를 베어 물고 위스키를 마셨다. 왠지 조금 흥분이 됐다. 하지만 피자 같은 것을 먹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문제의 다음 날 저녁 나는 어떤 출판사로 가서 구보라는 편집자를 만났다. 소마 유키히코라는 작가, 다케모토 유키히로에 대해서 이것저것 캐물은 결과 짐작 가는 데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구보였다. 구보는 최근까지 잡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문예서적을 맡고 있었다. 소박한 테이블이 놓인 로비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로비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다. 구석에 있는 TV에서는 만화영화 프로그램이 재방송되고 있었다. 소마 유키히코는 아주 재미있는 남자였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구보가 말했다. 배가 꽤 나와서 그런지 훨씬 더워 보였다. 훌쩍 혼자 외국으로 가곤 했어요. 일하면서 취재하는 타입이었죠. 활동력 하나는 끝내줬어요. 그런데 잘 팔리진 않았나 봐요. 맞아요. 이쪽 재능은 그저 그랬거든요. 구보는 펜을 움직이는 신용을 했다. 조금 꾸미면 좋았을 텐데 그런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몇 번인가 원고를 들고 여기저기 찔러봤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좀 지루했죠. 최근에는 언제 만나셨어요? 그게 꽤 오래 만나지 못했습니다. 2년 정도 됐나?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모르고 계신가요? 내가 놀라서 묻자 그는 뭘 하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해난사고를 당해서. 그래요? 구보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고 다시 땀을 거칠게 닦았다. 그랬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 사고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소마 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내가 설명하자 그 사고를 소재로 책을 쓰시려고요? 하며 적당히 이해한 듯 했다. 질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소마 씨 사생활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사생활?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자 관계요. 사귀던 여성이 있었나요? 글쎄요, 어땠을지. 구보는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미간에 주름을 만들었다. 독신이라 그랬는지 이런저런 여자와 관계가 있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여자와 관계가 있었는지는... 그렇게 많은 여자랑 사귀었나요? 선수였죠. 구보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안고 싶을 때 안는 게 아니라 안을 수 있을 때 안는다는 주의였죠. 그것도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얻은 처세술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안을 수 있을 때라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개성이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었군요. 그건 몰랐네요. 바다에서라고요? 믿기질 않네요. 그가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했기 때문에 왠지 의미 있는 말처럼 들렸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시네요. 내가 묻자 그가 틈을 두지 않고 곧바로 말했다. 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카누나 요트에 도전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여러 차례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늘 구사일생 살아났죠. 그런데 일본 근해에서 해난 사고로 죽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그는 무척 크게 이야기했다. 구보의 말을 들으며 다케모토 유키히로의 동생
마사히코의 말을 떠올렸다. 그도 분명히 똑같은 말을 했다. 형이 해난 사고로 죽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구보와 마사히코의 말에 타당성이 있을까? 사고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닐까?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그 뒤로 별 의미 없는 잡담을 15분 정도 한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정말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글 열심히 쓰세요. 나란히 로비를 떠나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구보가 멈춰 섰다. TV를 꺼야겠네요. 그가 TV 앞으로 가 전원을 끄려 했다. 다음 순간 내가 외쳤다. 잠깐만요. TV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딘가 부족한, 험악해 보이는 사진 밑에 사카가미 유타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동시에 그 프로그램이 뉴스라는 걸 깨달았다. 경찰에서는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놀란 채 서 있는 구보는 안중에 없이 TV 채널을 돌렸다. 다른 곳에서도 이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오늘 정오가 지났을 무렵 모 극단의 연습실 뒤에서 젊은 남자가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것을 단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조사 결과 죽은 남자는 그 극단의 단원으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거주하는 사카가미 유타카 씨, 24살로 밝혀졌습니다. 사카가미 씨는 뒤에서 해머 같은 둔기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지갑이 없어졌기 때문에 타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꼼짝 못하고 TV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